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 첫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었죠. 가하바트 야스나리의 설국을 가지고 같이 이제 한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임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하바트 야스나리의 설국을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영상 올려주시냐 뭐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사실 올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냥 저번에 추랑 제가 잠깐 리뷰했던 것처럼 좀 가볍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이나 제가 주로 가장 메인으로 생각했던 바들, 독서 모임에서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말해볼까 해요.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진행된다 보셔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독서 모임에서 나누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핫팩인데 집이 좀 춥네요. 그래서 뭔가 손가락이 차가워서 따뜻하면 좋겠다 싶어서 핫팩을 잠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오늘 이야기할 책은 가하바트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이 작품이 아마 1948년 작품인가 그렇죠. 원래 193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0몇 년 동안 조금씩 쓴 것을 붙이고 또 개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종판이 아마 1948년 설국, 우리가 지금 읽는 판본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150쪽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얇은 작품이라서, 저는 이상하게 겨울 되면은 제목 때문인지 이 설국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치 가을에는 브람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하셔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 의외로 모임 이번에 하면서 느낀 바 중에 하나는 좀 어려웠다,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작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플롯이라고 말할 게 그렇게 없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뭐 기승전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만, 그 분위기 자체만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름답고 뭔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줄줄줄 나오는데, 전체 스토리로 보면은 뭐지? 싶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저번에는 이제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 설명은 따로 안 하긴 했는데요. 가하바트 야스나리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몇 개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일단 가하바트 야스나리는 1899년생이고요. 제가 지금 아마 그 발제문을 한번 살짝 띄워 놓을 건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독서 모임에서는 이런 발제문을 기반으로 이제 논제가 쭉 진행이 되긴 합니다. 저도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가하바트 야스나리는 1899년생이고 1972년에 사망을 하고요.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시아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이었죠. 타고르 이어서 그 다음 이 가하바트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가하바트 야스나리는 이 생을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불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의 명인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7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10살 때 누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5살 때인가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제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는 뭐 친척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많이 경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3살 때 거의 4살 때 천에 고아가 된 것은 아무래도 흔한 일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가하바트 야스나리 작품은 유독 허무하고 뭔가 죽음이 짙게 깔려있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국을 읽을 때 쓸쓸한 감정, 특히 이 시마무라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좀 뭐든지 의욕이 많지 않고 다 헛수고야 헛수고 이런 말들을 내뱉는지는 어느 정도 가하바트 야스나리의 생애, 특히나 그 초반에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그 생애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0대 때는, 20세 초반에는 이토아스요라는 여급과 약혼을 했다가 파혼한 일이 되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처음엔 영문학과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문학과, 우리나라로 치면 국문학과를 이제 전과하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문학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좀 몰려다니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같이 글을 쓰고 어떤 파가 신감각파라고 불렸어요. 이 신감각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쉬울진 모르겠는데 일례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눈을 보고 어떤 전등을 보고 느껴지는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이 기존의 문학들은 그것들을 보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보여주었다면, 이 신감각파에서는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등을 보고 느끼는 나의 감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인지하는 대로 묘사하는 것이 이 신감각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국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보이는데요. 그 중에 예시 중 하나로는 시마무라가 후반에 이 방 안에서 주전자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가 그 안에서 고마코가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바로 이러한 감각이 실제로 주전자 소리와 고마코의 발걸음 소리는 그렇게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상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신감각파적인 문장이 아닌가, 표현 방법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잖아요. 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 가바테 하스나리의 복장도 전통복을 입고 연미복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화제였고, 또 이 강연 제목이 있어요. 보통 노벨 렉처라고 하죠. 우리도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벨 렉처를 했었잖아요. 가바테 하스나리 역시도 모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노벨 렉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일본어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강연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름다운 일본의 나예요. 제가 일본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우츠쿠시이 니혼노 와타시 뭐 이런 의미겠죠. 아름다운 일본의 나. 그래서 아름다운 일본의 정신이라든지 주로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선불교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자연을 보는 방식, 삶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작가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뭐 설국을 이해하는 데는 대략적인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저는 늘 노벨문학상 작가라면은 이 노벨 렉처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만 영역본 정도가 있긴 해요. 원문도 당연히 있지만 보통 영역본까지는 제공을 하거든요. 요즘 뭐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쓱 한글 번역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가바테 하스나리 하면은 제자였던 미시마 유키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긴 합니다. 미시마 유키오가 가바테 하스나리의 제자였고 상당히 촉망받던, 거의 뭐 30대 때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긴 했지만 이 어느 정도 문학이 진행됨에 따라서 후반기에는 거의 이제 극우로 경도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간 작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읽히지 않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 끝도 아주 처참하게 기이한 끝을 맞이했는데, 이 미시마 유키오가 결국 할복 자살로 마무리한 게 1970년이거든요. 가바테 하스는 1972년에 사망을 하고요. 그래서 뭐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이 이 가바테 하스나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바테 하스나리가 1972년에 죽을 당시에 갑자기 집 밖을 나와서요, 택시를 타고 어느 호텔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사망을 해요. 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고냐 자살이냐 뭐 말이 많습니다. 자살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시에 그냥 가스관 유출로 인한 잘못으로 뭐 가스관 마개를 빼서 질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걸 알 수가 없는 게 가바테 하스나리가 뭐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요,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이전부터 미시마 유키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좀 괴롭다, 그리고 뭐 때때로 이런 말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자살이냐 아니냐 그것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가바테 하스나리의 작품은 이지의 무이나 설국, 천우학, 천마리의 학, 그리고 명인, 지고 말 것을, 산소리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국내 뭐 잠자는 미녀와 고도는 지금 현재 절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구할 수 있나? 중고로는 구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관심 생기는 건 이지의 무이가 되게 유명한 단편, 40쪽짜리 정도의 단편이라고 해서 그것도 유명한 편이라 읽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천우학, 천마리의 학 정도 읽어보고 싶다, 산소리까지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국을 이번에 저도 몇 번째 읽는 거거든요. 요거 다음에 언젠가 한 권쯤은 더 읽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고 할까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아르테에서 나온 클래시 클라우드 가바테 하스나리 편이거든요. 허연 작가가 쓴 이 작품 속에 되게 가바테 하스나리가 살았던 곳이나 갔던 곳들, 소설 속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취재를 해서 많은 사진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상상하는 걸 넘어서 이미지로 보니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감각이 훨씬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바테 하스나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작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여행기처럼 읽히기도 해서 금방금방 읽을 수도 있고요.
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바테스나리만 이야기했는데 1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설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좀 간략하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설국을 이미, 보통 이 영상은 설국을 이미 읽은 사람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제가 뭔가를 딱 던지면은 그치, 이런 내용이었지,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는 시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설국의 구조상으로 보자면은 설국은 3번의 여행을 합니다. 이 시마무라라는 도시의 캐릭터가 이 에치코 유자와라는 장소, 어떤 눈이 쌓이는 이 설국, 눈의 고장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작품 속에서는 이 지방의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가바테스나리가 실제로 이 지방에 많이 온천 여행을 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이 작품의 첫 문장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잖아요. 국경의 긴 터널. 긴 터널이라는 게 잘 감각이 안 닿긴 하는데, 얼마나 긴 터널이었냐면 이 당시에 시미즈 터널이라고 에치고 유자로 넘어가는 그 터널이 당시 193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9km가 넘었어요. 9km가. 지금은 새로운 신시미지 터널이 개통되고 신칸센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작품 속에서 이 가바테스나리가 묘사한 또 본 풍경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긴 터널이라고 했을 때 정말 길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차가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9km라는 이 길이는 꽤 오랫동안 암흑 속을 달리다가 비로소 나오게 되면 이 지방은 진짜 눈이 몇 미터씩 쌓이는 곳이거든요. 온 세상이 하얄 거예요. 그 광경을 딱 봤을 때 흑백의 대비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의 고장, 설국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담으로는 이 눈의 고장이라고 민음사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유숙자 번역이 눈의 고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한자로 설국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현의 경계로 보는 것이 맞다, 일본에선 현의 경계로 보는 것이 또 의미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설국으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번역본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거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이 국자는 왜 같은 나라인데 국을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이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옛날에 보시면은 뭐 막부 시절 여러 이 지역별로 자기들의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지역에 따라서 국자가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되게 좁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나라에서 특히나 어느 순간 이후에는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면 계속 오랜 시간 작은 행정 단위로만 나뉘어 왔었는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하나로 통합된 일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길지 않았고 늘 각각의 세력을 가졌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자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9km라는 터널을 넘어서 교통이 뚫리고 나서야 이 서부지방 쪽을, 일본의 서부지방 쪽을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관념들을 생각하면은 시마무라는 동부에서, 도시에서 온 인물이고, 이 서부는 상당히 시골의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 도시와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일 거예요.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 이 시마무라가 도심 속의 삶이 현실이라면은 그 현실 속에서 지쳐서 비현실,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많이 공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할 때에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설국을 비현실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저는 좀 그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비현실보다는 약간의 탈일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현실, 뭐 상징계, 탈일상, 어쨌든 그러나 기존의 현실과, 작품 속에서 시마무라의 본 일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기존의 현실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시마무라는 3번의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기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은 사실 2번째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행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3번째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차이를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각 여행마다 어떤 것들이 주된 포인트로, 주된 이미지로 삼고 있는지, 심지어 계절도 다르거든요. 2번째 여행 같은 경우는 가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여행은 이제 한 5월 정도에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하는 그 시점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2번째 여행도 가을이긴 하지만 거의 겨울의 초입을 다루고 있어요. 단풍이 한창 나오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 여행은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설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작품이 이 플롯이랄 게 특별히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 시간 순서도 약간 엇갈려 있다 보니까 각각의 여행을 딱 파악을 해보시고, 이때 계절이 언젠지,
또 이때 주로 나오는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 삼나무는 첫 번째 여행에 나오고, 두 번째 여행에선 나방이 좀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여행에선 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상징물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크게 보자면은 시마무라라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와 고마코와 요코, 뭐 유키오 정도까지는 인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키오는 거의 목소리가 없고요. 사실상 작품에서 병자로 나왔다가 이제 죽은 인물이기 때문에 분량이 크진 않죠. 요코 역시도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마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는 있긴 하나 고마코보다는 훨씬 목소리가 적게 나오죠. 그래서 메인으로 보자면 어쨌든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고마코는 쉽게 말해서 게이샤, 처음에는 게이샤가 아닌데 나중에 게이샤가 되어서 이 시마무라가 혼자 여행을 와가지고 료칸에 묵으면서 그 안에서 게이샤 이 고마코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료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다카한 료칸, 실제로 가와바테 아스나리가 묵었다고 하는 이 다카한 료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외관은 이미 다 증축을, 개축을 다 해서 지금이랑은 옛날과는 아주 완전히 달라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이 대를 이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0년이 넘었대요. 개업한 지. 이해가 되세요? 900년이 넘었대요.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바로는 1박에 대략 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료칸이 원래 1박에 한 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프리미엄이 좀 붙나봐요.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증축을 할 때 이 가바테 아스나리가 묵었던 장소 있죠. 그 방 안에 있는 집기들은 전부 다 보존을 좀 해놨대요. 그래서 다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 방을 전시장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은 이름으로는 안개방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묵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구경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고 싶다, 설국을 읽으면서 이 지방 가보고 싶다 생각은 하긴 했는데 1박 50만원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건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 캐릭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마무라는 어떤 인물이냐, 서양 무용을 전공한 인물이고 사실상 한량이에요. 한량, 무의도식하고 있고요. 서양 무용을 전공한 이유도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도 해요. 좀 이상한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사진만으로 자기가 평론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좀 기이한 인물이긴 한데, 이 시마무라가 유독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뭐 흘러가듯이 또 약간 허무한 감정들, 뭐 헛수고라고 고마코에게 자꾸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 설국이라는 작품에 있어서 허무라는 키워드를 많이 생각하시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허무라는 관점에서 이 설국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조금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허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어떤 니힐리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허무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서구적인 의미의 허무라기보다는 좀 더 불교적인 의미의 허무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와바테 아스나리가 선불교를 이 노벨 렉처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걸로 봐서 이 설국에서의 시마무라의 태도, 삶의 회의적인 태도, 이 허무에 대하는 태도는 어떤 불교적인 이미지, 그래서 삶에 뭐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삶은 끝나고 돌고 돌고 좀 더 불교적인 색채에 가까운 그런 허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실 때 이게 그 서구적인 개념의 허무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의 시마무라라는 캐릭터를 이해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마코랑 요코가 있는데, 고마코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육체적인 인물이죠. 이름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송아지였나? 짐승 새끼였나? 새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마 한자로는 그런 뜻이긴 할 거예요. 뭐 실제로 그 의미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을 하긴 했겠죠.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좋아하고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되게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막 이제 게이샤니까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샤미센을 타고 술 마시고 그때마다 쉬는 시간에 툭툭 계속 들려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한마디 하고 또 가고, 또 이따 또 와서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한마디 하고, 이런 인물이거든요. 시마무라 입장에선 이 인물이 너무나 순수하니까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가까워지면은 멀리할 수 없다는, 밀당을 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본인과 너무 다른 성정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시마무라를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좋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유부남인데 게이샤를 불려서 같이 놀고 이런 부분들이 좋게 볼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둘의 관계가
뭔가 좀 알콩달콩하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읽다 보면 가슴이 좀 아리는 사랑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고마코와 요코의 관계를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코는 상당히 목소리가 적게 나오지만 이 인물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코는 이제 떨어지는 꽃잎 같은 이미지거든요. 이름에도 이제 낙엽인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석적으로 보자면 고마코는 생의 이미지고, 요코는 후반부에 설중화제 부분에서 누에고 지창고에서 불이 나는데 요코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죽음의 이미지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코가 실제로 죽은 것이냐 안 죽은 것이냐도 작품 속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히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임하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은하수 부분인데요. 마지막 파트의 은하수 부분이요. 이 누에고 지창고에서 불이 나서 달려가는 와중에 시마무라가 하늘을 딱 보면서 은하수가 아름답다고 해요. 은하수 정말 아름답죠 하는데, 은하수를 막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요코가 떨어지고 요코를 끌어안고 고마코가 막 이해가 미쳐요 하고 얘를 케어하는 그 와중에도 시마무라는 은하수를 계속 신경 쓰고요. 마지막에는 은하수가 내 몸속으로, 내 발밑으로 들어온 듯한 감각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제 해석으로는 고마코와 요코는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한 인간의 두 가지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좀 정신적인 버전, 그리고 육체적인 버전,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시마무라가 두 인물 모두에게 연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 정신적인 사랑의 형태와 육체적인 사랑의 형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고마코가 요코를 끌어안으면서, 추락한 요코를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모습, 그런데 시마무라는 약간 멀찍이 서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마무라라는 인물과 고마코, 요코라는 인물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저는 보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마무라가 어찌됐건 이 설국이라는 세계에 속한 인물이 아니고 결국에 여행자로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은하수를 흡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국이라는 세계의 미, 아름다움, 뭐 허무라든지 이 전체적인 이 설국의 세계가 상징하는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슬픔들을 극적으로 체험하는 장면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마코는 요코를 끌어안으면서 아마 이 설국이란 세계 속에서 계속 살게 될, 시마무라와는 다른 세계를 살게 될, 이곳에 남게 될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 장면이 좀 분석이 되더군요. 제가 지금 시간상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뭐 나방의 이미지라든지 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사실 이 작품 속에서 거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작품 초기 단계에서 이 가바테 야스나리가 집필을 할 때 거울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죠. 제목에도 거울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거울, 반사, 겹치는 이미지, 뭐 이중 필름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면 작품을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을 더 해드리고 싶긴 한데 편집하기 힘들기도 하고 정도의 키워드만 드리고 싶긴 한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은, 가바테 야스나리가 노벨문학상 노벨 렉처를 하면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의 정신, 선불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노벨문학상이 한 명 더 나오죠. 바로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오에 겐자부로는 연미복을 입고요. 수상을 하고 노벨 렉처를 하면서 영어로 강연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오에 겐자부로가 이야기했던 강연 제목은 애매한 일본의 나였어요. 딱 봐도 저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는 애매한 일본의 나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평화헌법이라든지 전후 세대다 보니까 자신의 일본의 어떤 역사적 책무와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는 뭐 분류를 하자면 일본에서 좀 더 좌쪽에 가까운, 일본의 과오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측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모든 것을 애매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매한 일본의 나라고 하는데, 그 노벨 렉처 역시도 너무나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린 한강 작가 것도 꼭 읽어보세요. 한강 작가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름다운 노벨 렉처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에 겐자부로와 가바테 야스나리의 노벨 렉처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 시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도 좀 볼 수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지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예술은 과연 어디까지 현실에 관여해야 되는가. 사실 가바테 야스나리는 그 영향력과 어떤 명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 정치나 사회 쪽에 언급을 많이 하진 않은 작가였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이 작품 전쟁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시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일본의 전쟁 시기를 많이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드러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나름 가바야티 아스나리가 자신의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일본의 상황, 전쟁 시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면은 작품 속에 드러내야 되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혹은 이렇게 예술로 승화하는 것은 또 어떤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던 영상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편집하고 나면은 30분은 그래도 안 되겠죠? 지금 일단 촬영 시간은 30분이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지난 오프라인 모임에서 설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약 3시간가량 나눴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덕분에 뭔가 겨울에 걸맞는, 눈이 녹기 전에, 실제로 눈이 녹았긴 했는데 설국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다른 책 하게 되면은 그때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잠깐 짧은 설국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일단 뭐 그냥 끝내면 되겠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뭐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을 써주셔도 좋고, 제가 종종 이제 라이브 하니까, 매주 3번 라이브 하니까 그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올리고 싶은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편집을 해보고 못 올라가면 뭐 내일 올리면 되죠. 정규 영상은 아니고 그냥 보너스 영상이니까. 아무튼 들어주시느라 긴 시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전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